단 25분의 시뮬레이션.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잿더미로 만들었죠. 미국의 중재도, F-35의 위용도 통하지 않는 절망의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현실이 되려 했습니다. 그때 미 국방부의 극비 보고서 한가운데서 이 모든 비극을 막을 단 하나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F-35의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이 모든 전장의 규칙을 바꿀 것이라는 제 믿음은 그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미 공군에서 파일럿으로 복무하며 조국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전역 후에는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쳐 세계 최강의 전투기 F-35 라이트닝2를 만드는 기업 록히드 마틴에 합류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수석 전략 분석가라는 직책을 맡아 우리가 만든 이 위대한 창조물이 어떻게 미래의 전쟁을 지배하게 될지 증명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저에게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힘 그 자체였고 자유진영의 평화를 수호하는 신의 방패와도 같았어요. 저는 F-35의 스텔스 기술이 그 어떤 적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창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이 모든 자부심과 신념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경험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경이로운 진실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미 국방부의 심장부에 위치한 극비 워게임 시뮬레이션 센터에서였는데요. 그곳은 축구장만 한 거대한 공간에 벽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결정체 같은 곳이었어요. 수백 대의 슈퍼컴퓨터가 내뿜는 서늘한 열기와 낮은 소음 속에서 저와 저희 팀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자위권 발동을 명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한 사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F-35 편대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핵 개발의 심장부인 나탄즈 포르도 지하시설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고 이란의 핵 과학자들과 군 수뇌부들이 마치 핀셋으로 집어낸 듯 정밀하게 제거되었죠.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제대로 허를 찔린 이란은 전례 없는 규모의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드론 수백 대와 200기가 넘는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불벼락처럼 쏟아졌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 아이언돔이 뚫리고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순식간에 중동 전체가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휩싸였죠. 그러자 다급해진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란과의 전면전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양측을 모두 압박하며 강제적인 휴전을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일시적인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의 시뮬레이션은 시작되었는데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불안한 휴전이 깨지고 이란이 총공세를 펼칠 경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스라엘이 과연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어요.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국의 지원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수십 대의 F-3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F-35가 이란의 낡은 전투기들을 압도하며 하늘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이란의 모든 공군력과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스라엘의 F-35 편대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은 채 적진 상공에 나타나 이란의 전투기들을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F-35는 모든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의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란은 F-35의 압도적인 성능을 인정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는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끝없이 밀려오는 물량으로 서서히 갉아먹는 끔찍한 소모전이었어요. 이란의 1차 공격 부대가 전멸하자마자 곧바로 2차, 3차 공격 부대가 마치 강물처럼 국경을 넘어 밀려 들어왔습니다. F-35 한 대가 이란 전투기 10대를 격추시키는 동안 이란은 100대, 200대를 투입하며 전선을 밀어붙였어요. 아무리 F-35가 뛰어나다 한들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연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모두 소진한 F-35들이 재보급을 위해 기지로 귀환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이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상군과 주요 시설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끔찍한 광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처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뮬레이션 센터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가 만든 신의 방패 F-35는 결국 수적 열세와 계속되는 소모전 앞에서 무참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회사의 이익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임원 마크 앤더슨이었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팔짱을 낀 채 붉게 물든 화면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마크 앤더슨은 F-35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종사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진 것이라고, 우리 회사의 전투기는 완벽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였습니다.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오만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F-35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라며 제발 이 실패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를, 마크 앤더슨의 말이 사실이기를 속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큰 실수였죠. 며칠 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참석한 임원들과 분석가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크 앤더슨은 여전히 F-35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의를 표하며 이 지긋지긋한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가장 유능했지만 아직 경력이 짧아 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한국계 연구원 클로이 김 박사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클로이 김에게 쏠리자 클로이 김은 긴장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나토 주관의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보여준 독특한 네트워크 연동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언급하더군요. 그리고 혹시 이 KF-21을 우리 시뮬레이션의 변수로 추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나왔고 저 역시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KF-21, 제가 알기로 그 전투기는 F-22의 외형을 어설프게 흉내낸 스텔스 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전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전투기를 감히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넣자고 제안하다니, 저는 클로이 김의 제안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클로이 김을 향해 지금은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가지고도 졌는데 그보다 한 수 아래인 전투기를 투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제 말에 힘을 얻은 마크 앤더슨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클로이 김에게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무기 따위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클로이 김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회의는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클로이 김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F-35 관련 데이터에 다시 파묻혔습니다. 어떻게든 F-35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F-35는 분명 완벽한 전투기였지만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드러난 소모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한 답답함과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낮에 있었던 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무언가 확신에 찬 눈빛을 잃지 않던 클로이 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오만함을 확인사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클로이 김의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텅 빈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접속해 새로운 변수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공군 전력에 클로이 김이 언급했던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 편대를 추가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계속 코웃음을 쳤습니다. F-35로도 안 된 일이 이 보급형 전투기 몇 대를 추가한다고 달라질 리가 없다고 말이지요. 저는 이 무의미한 시뮬레이션이 5분 안에 이전과 똑같은 처참한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화면에는 이전과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기가 넘는 이란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마치 검은 파도처럼 이스라엘 영공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오고 있었어요. 저는 역시나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F-35 편대가 요격에 나섰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아이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추가했던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F-35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장 후방의 안전한 고도로 물러나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라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KF-21 편대가 전술 데이터 링크에 접속하는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F-35 조종사들이 보던 전술 화면이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전까지는 수많은 적들의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엇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웠던 화면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적기 아이콘에는 자동으로 위협 등급과 공격 우선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심지어 F-35 한대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격 경로와 회피 기동 방법까지 추천해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KF-21은 이스라엘의 네트워크에 접속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시스템을 한순간에 장악하고 전장 전체를 지휘하는 거대한 공중의 지휘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텔스 기능도 완벽하지 않은 저 전투기가 어떻게 전장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후방에 자리 잡은 KF-21 편대에서 강력한 전자전 공격이 시작되자 전방에 있던 이란 전투기 편대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기들의 레이더가 먹통이 되고 통신망은 불통이 되었어요. 완벽하게 눈과 귀가 먼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뒤에야 KF-21과 함께 출격한 무인 편대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무인기들이 벌떼처럼 흩어져 이란의 방공망을 향해 자살 공격을 감행하고 다른 무인기들은 적 전투기 편대를 향해 돌진하며 그들의 진영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이란 전투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KF-21 본체는 안전한 후방에서 유유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혼란에 빠진 적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격추하기 시작했어요. F-35 조종사들은 아직 방아쇠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는데 눈앞의 적들이 마치 신의 심판이라도 받은 것처럼 허공에서 차례차례 거대한 불꽃으로 사라지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어요. KF-21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은 채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스텔스 기술 중심의 현대 공중전의 모든 개념이 저 정체불명의 아시아 전투기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F-35는 최고의 암살자였지만 KF-21은 전쟁 그 자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뿐입니다. 미국의 자부심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기술적 신념이 저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장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새로 쓰는 하늘의 지배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관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연구소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오직 KF-21이라는 정체불명의 전투기에만 매달렸어요.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거대한 화면 속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오류였거나 혹은 입력된 데이터 값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욱더 무서운 진실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KF-21의 데이터들은 그날 밤의 충격적인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KF-21은 저희의 F-35처럼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한국의 의도된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스텔스라는 환상에 갇혀 속도와 기동성, 무장 능력의 상당 부분을 희생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을 만큼만 숨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쏘는 가장 실용적이고 치명적인 해법을 스스로 찾아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 미국이 놓치고 있던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요. 기술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스텔스 만능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독자적인 전투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기술 데이터 속에는 그들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수치와 그래프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클로이 김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클로이 김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회의에서의 무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주한 이 거대한 벽에 대해 저의 솔직한 혼란과 의문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클로이 김은 잠시 침묵하더니 저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 전투기의 한국식 이름, 보라매에 대해 알고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전투기의 애칭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이름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어요. 클로이 김의 도움을 받아 저는 보라매라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몇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람에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사냥용으로 훈련시키는 어린 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에 수백 년, 아니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하늘의 사냥꾼의 이름을 그대로 새겨 넣은 겁니다. 저는 홀린 듯이 클로이 김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고대의 벽화 사진, 낡은 문헌 기록, 심지어 왕들의 일기까지 한국의 하늘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매사냥은 단순한 귀족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자 고도로 훈련된 사냥 기술이었어요. 심지어 막강한 몽골 제국은 고려의 잘 훈련된 매를 얻기 위해 금은 보화보다 더 큰 가치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일개 동물이 한 나라의 외교 자산이 될 정도라니 그 가치와 기술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의 손가락은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조선시대의 기록에 도달했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매사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응방이라는 이름의 전문 관청까지 설치해서 국가 소속의 전문 조련사인 응사를 두고 매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관리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취미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군사훈련에 가까운 체계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늘을 지배하는 사냥꾼을 육성하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전율하며 클로이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클로이 김의 눈빛도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KF-21 대는 바로 하늘의 지휘관인 매사냥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출격하는 무인기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을 물어뜯는 수십 마리의 굶주린 사냥매들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검한 자루를 만드는데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검을 휘두르는 사람을, 아니 하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냥꾼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거대한 군대와 성벽을 쌓고 일본이 날카로운 칼 한 자루의 예리함에 집착하는 동안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1000년 전부터 하늘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냥감을 몰아가는 한 차원 높은 전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전략적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어요. 이 무서운 깨달음 앞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것 같은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거대한 비밀을 더 이상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더 좋은 전투기 하나가 등장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해온 현대 공중전의 패러다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위협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장 저를 무시했던 마크 앤더슨과 로키드 마틴의 최고 임원들에게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데이터만 들고 가지 않았어요. 저는 고구려의 벽화 사진부터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 그리고 보라매라는 단어의 어원까지 제가 밤새워 찾아낸 모든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처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마크 앤더슨은 팔짱을 낀 채 제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KF-21의 기술적 성능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전투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사냥 이야기를 꺼내자 회의실 곳곳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제 말을 끊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것이냐고. 우리는 지금 실제 전쟁의 위협 앞에서 회사의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데 철없는 분석가의 역사 강의나 들을 시간은 없다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F-35의 스텔스 성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두꺼운 벽 앞에서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 동안 축적된 그들의 생존 DNA가 현대 기술과 만나 괴물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미래의 전쟁 방식이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이 보유한 무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깊은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마크 앤더슨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경고했어요. 이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하면 우리 회사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수십조 원짜리 F-35 수출 계약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마크 앤더슨은 저를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다시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얌전히 있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요. 제 보고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위험인물이자 내부 고발자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저의 조국 미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시대에 뒤처진 채 우리가 가장 믿었던 무기의 환상 속에서 자멸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에도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제 경력이 끝나는 것이라고, 진실을 말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뉴스가 긴급 속보로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 폴란드, 한국과 K2 전차 180대 약 60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 계약 최종 서명 완료. 날짜는 2025년 6월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단순한 추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022년 여름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망설임 없이 실행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의 국방 관련 기사와 공공 조달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한 진실은 폴란드의 계약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콜롬비아, 페루, 심지어 이라크까지 아시아와 남미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FA-50 경공격기와 KT-1 훈련기를 사들이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예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것을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가장 확실하게 납품하는 유일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을 도우며 그 나라의 국방력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돈만 밝히며 동맹국 위에 군림하려 드는 일부 강대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의 외교였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히 좋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처절한 생존 본능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힘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힘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감히 얕잡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민족의 힘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 미국이, 저 오만한 마크 앤더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아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어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가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졌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생존을 위해 자존심마저 버릴 수 있는 처절한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바로 그런 지혜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늘을 지배하는 힘까지 스스로 완성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함께해야 할 파트너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부했던 한 나라의 최고 분석가가 조국의 자존심이 걸린 시뮬레이션에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였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전투기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는 법을 치열하게 고민해온 우리만의 방식이 가장 현대적인 기술과 만나서 폭발한 결과가 아닐까요? 하나의 완벽하고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수십 개의 창을 끈끈하게 엮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그물을 만드는 지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감각,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K방산이라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 속 강대국은 결국 낡은 자존심 때문에 눈앞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해답을 눈앞에 보고도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셈이니까요. 과연 한국가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최고의 무기 하나를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멀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30대 IT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최고의 IT 기업에서 일하며 세상의 모든 기술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경험들은 그의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인 싱야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리바바 출신으로 현재 중국 최대 스마트시티 기업에서 개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얼굴인식 기술과 스마트시티 솔루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1999년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는 제게 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요. 저는 북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알리바바에 입사했어요. 당시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혁신을 이끌면서 타오바오와 티모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알리클라우드 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업계 최고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며 저의 기술력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배우며 자랐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문명국가이며 현재는 IT 기술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했고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한국 전체 IT 기업의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리바바에서 근무하며 중국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알리바바에서 근무할 때 개발한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수억 명의 시민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만 개의 CCTV를 AI로 통제하는 이 시스템은 중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범죄 예방부터 교통흐름 최적화까지 도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2021년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은 항저우시의 교통체증을 15% 감소시켰고 긴급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을 50% 단축시켰습니다.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저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지난해 기준 중국의 AI 관련 특허 출원은 11만 건으로 한국의 10배가 넘었고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3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나라였고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비교하면 한국의 IT 기업들은 규모면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중국은 이미 선전, 항저우, 충칭 등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도 중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극찬했고 유럽과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선전이나 항저우 같은 도시들은 이미 완벽한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는 물론 AI 기반의 교통통제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관리까지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교통카드로 버스비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그저 형식적인 국제 협력에 불과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중국의 선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통계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한국의 몇십 배이며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8배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저는 제 태블릿으로 중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중국 IT 업계에서 15년간 쌓은 경험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화웨이의 5G 기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두의 AI 기술, 이 모든 것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한국과의 협력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기술을 전수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자신감을 안고 저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중국의 거대 도시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소박해 보였죠. 이제 곧 한국의 IT 기술진들에게 중국의 앞선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어떤 설렘보다는 우월감을 느끼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으로는 중국을 잘 따라했네라고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에 적잖이 놀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저우의 거대한 AI 시스템과 선전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떠올리며 서울을 무시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중국은 수많은 CCTV와 감시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통제했지만 서울은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한국의 30배였지만 실제 기술의 완성도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속으로는 깊은 충격에 빠졌지만 저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서울 도심을 지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목격했어요. LED 전광판이 빼곡한 건물들과 체계적인 도시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함과는 다른 세련되고 정교한 도시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중국의 기술력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며 본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복잡한 환승 체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이 규모와 속도를 추구한다면 서울은 효율성과 정확성에 중점을 둔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스마트시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AI 카메라로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시스템에서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AI의 정확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중국의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했지만 한국의 AI는 적은 데이터로도 정확한 판단이 가능했어요. 노약자와 일반 보행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보행 속도까지 계산해 최적의 신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개인정보 수집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시스템은 모든 시민의 얼굴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지만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이는 기술의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가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중국의 시스템은 거대하고 복잡했지만 실제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었고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쉽고 비용 효율성도 뛰어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스템 하나를 운영하는데 수십 명의 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런 효율성의 차이는 기술력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시스템의 실용성이었는데요. 교통약자보호구역 23개소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실제로 보행자 사고율을 40% 이상 감소시켰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시스템의 세부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의 정교함, 날씨와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신호 제어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안정성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중국의 시스템이 통제와 감시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한국의 시스템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 철학의 차이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규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 제 자신의 기술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이 반드시 복잡하고 거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작지만 섬세한 기술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교차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살펴본 후 저는 서울시의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보게 되었어요.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겨울철 도로 열선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로 난방 시스템이라 생각했지만 이 기술의 깊이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중국도 도로 결빙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지만 결국 인력에 의존하거나 값비싼 화학 물질을 뿌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도로 열선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 포장체 내에 매설된 전기 케이블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도로의 결빙을 막는 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IoT 센서가 기온과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의 낙후된 제설 시스템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소금을 뿌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시스템의 친환경성이었습니다. 중국은 제설 과정에서 매년 수십만 톤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도로 열선은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차이를 보며 저는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중국은 항상 규모와 속도만을 추구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실생활과 환경을 위한 섬세한 기술 개발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섬세한 기술력을 보며 진정한 기술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2022년 아시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서 이미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기술은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벤치마킹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스마트시티만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 생각이 너무나 편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스템의 실용성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모든 제설 취약 구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반면 중국은 수천억 위안을 들여 거대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며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비용 효율성 측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결빙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도로 열선 시스템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의 교통사고가 9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며 저는 중국의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스마트시티 정책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중국은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에 반대로 한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제야 저는 왜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에 주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추구하던 거대함과 화려함이 아닌 효율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접근 방식이 진정한 미래였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둘러본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파트너 기업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위압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밝고 자유로운 기운이 가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늘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신입사원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 프로세스도 달랐습니다. 중국이 빠른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철저한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어요. 그들은 기술 하나하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개발팀의 업무 환경도 놀라웠는데요. 중국의 996 문화,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와는 달리 이곳은 정시 퇴근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회의 진행 방식도 신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위직의 일방적인 지시로 진행되는 회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외부 참석자인 제 의견까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달랐는데요. 중국이 기술의 규모와 속도에만 집착한다면 한국은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기술이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휴식 공간도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쉼 없는 근무를 강요한다면 이곳은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 기업을 경험하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비루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방식만이 최선이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규모나 속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내면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 이상 중국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의 IT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의 IT 시장 규모만을 내세우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수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이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세계 2위의 반도체 제조사로서 메모리 칩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이버의 혁신성을 보며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는 정부 통제로 인해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지만 네이버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웹툰, 라인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창의적인 서비스들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 안주하며 진정한 기술 혁신을 게을리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작은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현재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G 기술에서도 한국은 우리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정부 지원에 의존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순수 기술력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었어요. 더구나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마저 한국이 이룩하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가 자부하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조차 한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양국의 기술 발전 방향이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시장 규모나 기업의 크기로 우쭐대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한국 기업들의 철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기업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한국 기업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것인데요. 개발팀 수석 연구원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 최고의 IT 기업 출신인 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러브콜을 받다니. 이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인간 중심 기술 철학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제 마음을 강하게 이끌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있었고 진정한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회의감을 느끼던 저에게 한국 기업의 제안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우리는 귀국 후 동료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와 도로 열선 시스템 같은 섬세한 기술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 네이버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이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IT 기업들이 여전히 정부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순수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죠. 이런 현실적인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달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아직은 한국행이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의 IT 산업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먼저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이런 저의 결정을 한국 기업 측에 전하자 오히려 그들은 저의 신중한 태도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문을 두드려 주세요라는 따뜻한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배려 깊은 태도에서도 한국 기업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 IT 기업들의 기술 개발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이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양국의 기술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문화는 제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주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의 IT 뉴스를 찾아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여전히 놀랍고 그들의 혁신은 끊임없이 저를 자극하고 있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 매주 토요일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술의 발전은 결국 그 사회의 문화와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의 기술 교류의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은 앞으로도 저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싱야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겪게 된 내면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치와 규모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그의 시선이 점차 본질적 가치를 향해 변화해가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 기술들에서 발견한 섬세함, 새로운 기업 문화 속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성장을 꿈꾸게 된 싱야천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